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가 연기된 가운데 이번 주말 촛불 집회와 검찰의 최순실 공소장이 전국의 변수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야권 일각에서는 대통령 탄핵에 대비해 국회가 총리 추천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장성호 건국대 교수, 김관옥 계명대 교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대로 박 대통령의 변호인이 검찰 조사를 다음 주로 연기하면서 이번 주 박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 계획은 검찰의 계획은 무산이 됐습니다. 박 대통령, 야당은 물론 여론 비판을 감수하고도 이런 결정 내린 여러 해석들이 나옵니다. 김 교수님, 이런 비판을 무릅쓰고 박 대통령 조사를 좀 늦추고 있는 배경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일단은 우선 그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대통령은 수사를 받고 또 필요하다면 특검까지 받겠다. 이걸 분명히 국민에게 약속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어떤 형태로든 필요한 시기에 하지 못했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은 문제가 있는 것이고 엄중한 이 상황에 비추어 본다면 이거는 민심과 굉장히 동떨어진 그런 결정이다라고 우선 얘기를 하고 싶고요. 네. 그러면 왜 이 시점에서 이렇게 하지 않았느냐라고 얘기한다면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효과는 이런 효과가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20일까지 정호성, 최순실 등등의 사람들이 사실은 여기서 기소를 당하는데 네. 여기서 공소장이 다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어떠한 부분에서 어떻게 걸린다. 뭐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다 보고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이 수사에 임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네. 일정 부분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시험 답안지를 보고 이제 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효과가 이렇게 나오는 것은 분명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지금 이렇게 해서 날짜를 정하고 이런 것들은 수사를 일정 부분 청와대에서 주도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변호인 윤영합 변호인이죠. 예. 변호인이 등장을 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얘기가 조사 연기를 하고 또 서면으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거 만나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을 다 만난 다음에 이제 만나야 된다. 이 일종의 룰을 오히려 검찰이 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주도하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만나는 것을 협조할 수 있다. 뭔가 이렇게 굉장히 뭔가를 봐주는 듯한 네. 이런 뉘앙스를 이렇게 비추고 있는 것은 사실상 국민이 지금 알고자 하는 진상 규명의 어떤 노력에 대해서 국민에 대해서 약속했던 부분들과의 네. 어떤 괴리가 실질적으로 너무 크다. 그래서 오히려 이건 역풍을 맞을 그런 요소가 오히려 더 큰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청와대에선 법률 또 유영하 변호인 같은 경우는 대통령도 법률 앞에서는 공평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당연하신 말씀이고 대통령이 두 번에 걸쳐서 대국민 사과하면서 두 번째 대국민 담화 때 필요하다면 검찰 수사 그리고 특검 조사를 받겠다고 분명히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받겠다는 것이 어떤 특정한 시점이라든가 방식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은 지금 대통령 두 가지 차원에서 지금 해야 됩니다. 본인이 헌법상에 보장되는 현직 대통령 신분이기 때문에 국정은 흔들림 없이 나가야 된다. 내가 이걸 또 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또 다른 탄핵으로 또 엮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본격적으로 대통령 정상적인 업무를 지금 하는 것 같고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앞으로는 자연인 신분을 생각해야 됩니다. 대통령도 누구나 다 헌법에서는 법적으로 보장하고 방어할 권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차원에서 대통령은 지금 일단은 특검을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탄핵 그리고 세 번째는 퇴임 이후의 사법적인 절차까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찰에서 필요하면 불러서 언제든지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헌법에 또 규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헌법에서 대통령이 참고인이지 어떤 형사소추의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내가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리고 네. 절차에 따라서 검찰 조사를 받는데 그 시기는 검찰과 조율해서 하지만 나도 나중에 검찰에서 어떤 기소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고 자연으로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지금 쓰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검찰에서는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관련 혐의도 적시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를 자꾸 밝히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검찰이 저는 언론 플레이 하는 것으로는 보지 않지만 그것도 또한 부적절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헌법상에 소추가 되지 않고 피의자가 될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을
직접 대면해서 조사하지 않고 어떻게 그것을 혐의 있다고 이렇게 하겠습니까? 다만 그렇게 하는 것은 법원에서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그것은 다만 이것은 추정일 뿐이다. 예. 그래서 대통령을 대면하지 않고 아니면 서면 조사를 하지 않고 어떤 특정 범죄 사실을 어떤 혐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규정할 예. 수는 없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박 대통령 측의 유영하 변호인 검찰 수사 내용 공개 신중히 하라 사실 공개 압박을 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사실은 이 검찰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 아닙니까? 그리고 검찰에 대한 어떤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국가기관의 어떤 기준을 세우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예컨대 특검이 나중에 있으니까 검찰 조사는 넘어가자 또는 늦어도 된다. 이거는 사실은 뭐 국가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부분이 효과가 그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 그리고 이제 공소장 문제 같은 경우도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18일 조사가 이제 무산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부분에서 결국에는 뭐 16일 날 수사한다는 것을 18일까지 미뤄졌는데 검찰의 입장에서는 난감한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 이것을 미룬다고 생각해 본 적이 아마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협조를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운 그런 부분인데 결국에는 어떻게 수사했겠습니까? 결국엔 모든 관련자들을 전부 다 수사를 했고 거기에서 이제 대통령과 연관된 부분만 이제 블랭크를 남겨두고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하고 거기에 받아서 이제 적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20일 날 공소장에는 네. 상당 부분 대통령의 어떤 혐의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지금 뭐 안 전 수석이라든가 정호성 비서관이라든가 뭐 여기에 이제 전화기라든가 뭐 메모라든가 이런 것들이 물적 증거들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네. 이분들을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기소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서 이제 실질적인 어떤 대화라든가 이것들이 다 오간 게 있어요. 그리고 이게 국정농단의 부분이고 네. 거기서 역할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헌법상으로 그 뒤에 이제 존재한다고 해도 예. 사실상 법률에 대한 부분에서 저촉이 됐다 안 됐다는 것은 분명히 여기에 적시가 될 가능성이 첫 높다는 공식 거죠. 기록이 되겠죠. 첫 그렇죠. 공식 기록.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검찰 입장에서는 수를 좀 읽히는 거 아닐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이분들을 이제 기소하는 내용들은 다 공개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이 뭐 예컨대 기소는 못하지만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다 이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렇다 그래서 검찰이 무기력하게 그것만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나중에 이제 수사할 것들을 네. 좀 챙겨놓고 그걸 나중에 이제 공소장 변경이라는 부분에서 추가를 함으로 해서 이제 나중에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과 방패의 대결 어느 쪽이 더 날카롭고 뭉뚝하게 만들었는지 봐야 될 것 같고 이런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사실 오늘 청와대 참모진 임명장을 수여하고 또 신임대사 신임장까지 수여를 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의도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야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좀 들어보실까요? 최순실이 기소 후에 수사를 받겠다 하는 것은 역시 최순실의 박근혜였음을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달로 예정된 한중일 정상회담에도 참석하겠다. 갑자기 LCT 수사를 지시하고 또 차관 인사를 단행하면서 헌법에 의한 최소한의 국정수행이라고 후한무치의 항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민심의 촛불은 바람에 꺼지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압도적인 하야무시 5%밖에 안 되는 국민 지지 이런 가운데서도 대통령직 그 뒤에 숨어서 수사를 회피하고 그렇게 이제 버티고 있는 것은 정말 참 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민족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생각한다면 옛날 이승만 대통령처럼 마지막에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우리 깨끗하게 그렇게 민심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래도 역사 속에서 또 국민들로부터 용서받을 수 있는 그런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 최소한의 국정 수행이라며 후한무치의 항변을 계속한다. 민심의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 이승만 전 대통령처럼 추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장 교수님, 네. 박 대통령이 사실상 국정에 전면
복귀했다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전면 복귀했다기보다도 헌법적인 절차를 따른다고 봅니다. 대통령 입장에서 국민 앞에 지금 설기가 지금 뭐 좋겠습니까? 면목이 없고 대국민 사과를 2번씩이나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 수사라든가 특검이 앞으로 진행되지만 여기에서 내가 국정의 어떤 그 대통령으로서의 임무를 하지 않으면 이것 또한 누군가가 또 대통령의 직무유기로 고발할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를 지금 한 일주일, 2주일 정도 고민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법적인 처벌을 받던가 탄핵을 당하는 한이 있어도 내가 할 역할은 해야 되겠다고 청와대 내부에서 그렇게 합의를 해서 지금 국정 드라이브가 아니고 네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들만 지금 최소한의 조치만 하는 것이고 여기서 국민들한테 어떤 새로운 정책 아젠다라든가 이런 것들을 던지기는 사실 어렵죠. 이런 상황에서 그런 상황에서 국민들이 이제 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은 뭐 제가 뭐 대통령을 엄호하거나 그런 생각은 전혀 없고 다만 야당은 야당대로 여당은 여당대로 이렇게 어려울 때 난세에는 정도를 가는 것이 가장 확실한 것이고 지금 정도를 가지 않기 때문에 뭐 말을 했다가 다시 또 이쪽에서 받으면 또 아니라 그러고 네. 이런 어떤 국정의 혼란이 여당만에서 혼란이 오는 것이 아니고 여당과 청와대만에서 오는 게 아니고 야당도 이거에 대한 대처가 지금 상당히 미흡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치권 전체가 잘못하다가는 내년에 대선 국면 때 정치권 전체가 탄핵당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자, 뭐 인사 단행도 해야죠. 그리고 네. 이제 뭐 예컨대 정상회담도 가야 되고 뭐 그런 부분들은 대통령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충분히 있는데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은 지금 의혹을 규명하는 거. 그리고 지금 대통령이 거의 이 의혹의 중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수사를 받고 뭔가 협조해야 되고 이것을 규명하는 것을 먼저 해야지 국민들이 그 이후에 이제 어떤 걸 하든 인사를 단행하든 뭐 혐의가 없을 때 국민들이 동의가 나오는 것이지 이것이 정리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제 갈 길을 간다면 국민들은 도대체 이 장면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난감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해외에 나가서 이제 다른 정상들을 만났을 때 이 국민들 입장에서 저기 굉장히 무기력함을 느끼게 되는 뭐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이 있습니다. 복합한 감정들. 그렇죠. 복합적인 거기 가서 이제 뭐 다른 나라 정상들하고 있으니까 이거 밀리면 안 되는데 뭐 그런 감정도 있지만 또 저기 가서 뭐 제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지도 않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상황이 사실 맞물려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국정 드라이브가 아니고 지금 나와 있는 어마어마한 이 국정농단에 대한 의혹 문제를 본인이 오히려 적극적으로 해소시키는 노력을 먼저 하고 거기서 이게 해소가 된다면 그다음부터는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것 아니냐, 경중이 바뀐 것 아니냐. 근데 이제 그 의혹 같은 건 특검을 통해서 밝힐 수밖에 없습니다. 검찰에서 이것을 짧은 시간에 밝힐 수는 없고 특검 120일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도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이 의혹을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아주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대통령도 오히려 특검을 하면은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특검에서 모든 것을 지금 걸었다고 보고 대통령 입장에서는 물론 국민들의 이런 준엄한 질책 이런 걸 지금 뭐 가슴 깊이 새기고 있을 텐데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위법적인 것이 도덕적인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런 뭐 가치 박탈이라든가 이런 느낌, 이런 상처는 크지만 법적으로 해서 내가 헌법을 위반하고 그런 것은 없다고 지금 판단하는 것이 아닌가. 의혹 규명은 규명대로 하고 국정은 또 국정대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본인 입장에서는 이것을 사법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 대통령으로서 뭐 탄핵에까지 가겠냐 그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자, 근데 이제 사실 김수남 검찰총장도 이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거의 검찰 조직의 운명을 좌우하는 그런 거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에 모든 걸 걸고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 제대로 수사를 못한다. 그거는 좀 검찰 우리 국가기관에 대한 어떤 신뢰성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이고 이번에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검찰이 아주 적극적으로 진상규명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특검과 국정조사 뒤따라 있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았을 때 받을 역풍이 워낙 큰 거죠.
따라서 지금 이거는 하나의 순차적으로 가는 거지만 저는 오히려 이 검찰 수사 부분에서 드러날 것들은 거의 많이 드러날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시작이 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걸리지 못한 것들이 특검과 국정조사에서 나오는 것이지 이것을 이제 뭐 무기력화한다거나 네. 좀 이것에 대해서 신뢰도를 안 갖는다면 사실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이제 검찰 조사가 너무 이제 급하게 지금 추진되는 지금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어느 날 갑자기 수사관을 대폭 늘려가지고 검사 수도 늘려가지고 지금 갑자기 막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과거에 역대 정권의 대통령들 검찰 수사 받지 않았습니까? 서면 조사를 주로 했는데 이명박 대통령 취임 전에 받았고 그러나 그런 어떤 조율적인 것은 미리 해야 되는데 네. 뭐 19일 날 기소니까 그 전에 해야 된다. 이렇게 뭐 가이드라인 계속 제시하고 이것은 오히려 검찰이 국민들한테 여론전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사실 뭐 내용은 다르지만 검찰이나 박 대통령이나 위기의 상황인 것은 맞는 것 같고요.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런 가운데요. 좀 하나 관심 끄는 게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는데 박 대통령의 여론조사는 3주 연속 5%를 기록했어요. 근데 그것보다도 사실은 마음을 못 잡는 무당층이 좀 더 증가하고 있단 말이죠. 과연 야당에 대한 대안 세력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아니냐. 또 하나는 보수층에 숨은 보수층이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있는데 우리 김 씨는 어떻게 보시죠? 뭐 샤이 트럼프에 이어서 뭐 샤이 박근혜 뭐 이런 얘기들이 있긴 하죠. 근데 지금 5%라는 거는 굉장히 3주 연속 5%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동의 안 한다는 그런 얘기인 것이고요. 지금 그런 무당층이 왜 늘어나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야권이 이것의 구심적 역할을 못한다고 비판하는 세력들이 등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오늘도 이제 만나서 뭐 실질적으로 네. 어떤 뭐 합의를 뭐 중요한 어떤 의미 있는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해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굉장히 분노하면서도 불안합니다. 근데 이 불안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의지할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이 좀 필요한데 그 부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야당이 그걸 해줘야 되는 해줘야 역할인데 되는데. 이게 뭐 갈피를 못 잡고 중구난방이고 거기다가 뭐 야권 주자들은 주자대로 얘기를 다르게 하고 이런 것들이 불안감이 이런 어떤 무당층의 어떤 확대로 나타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은 샤이, 그러니까 박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것에 대한 비판을 두려워하는 보수층이 있다. 동의하시는지요? 엄청나게 큰 전 국민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충격을 받고 대통령이 이어서 그것을 일정 부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연설문도 상의했다. 그것이 뭐 기록문은 아니지만 그렇게 했을 때 대통령을 지지했던 콘크리트 30% 이상의 지지층도 대부분 빠져나갔지만 미워서 빠져나간 거죠.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정치라는 것이 지역적인 패권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허물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지금의 여론이라는 것은 일시적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론을 바탕으로 하면 포퓰리즘이 될 수도 있고 중우 정치가 될 수도 있는데 네. 지금의 이 여론적인 지표는 아주 정당한 것이라고 봅니다. 여론을 통해서 국민들은 대통령의 일정 부분 잘못한 것을 질타하고 이것을 지금 고쳐주고 싶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을 보면 자, 저 대통령이 5%에서 일정 부분 또 9%까지 올라가고 왔다 갔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유동성이 상당히 커지지 예. 않습니까? 이것을 보면 최초의 최순실 국정농단의 여기에서 어떤 정치적인 측면으로 이 쟁점이 바뀌고 있다. 바뀌고 가고 있는 어떻게 보면 이것이 이제 정치 게임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 거죠. 내년 대선을 앞두고. 그렇다면 보수 지지층이 다시 재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정치 문제로 된다 그러면? 앞으로 수많은 쟁점이 탄생할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그러면 이 본질은 흐려지고 다시 정치 게임으로 이렇게 모이면 예. 다시 지지층은 이거에 따라 또 다시 모이게 돼 있습니다. 장터 효과에 따라서. 그런 상황에서 지금의 5%, 3% 그것은 의미가 없고 여당이나 야당이나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국민들한테 어필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이것을 드라이브하냐 그거에 따라서 여론적 성패가 달려있다고 달려있다. 봅니다. 저는 뭐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저 5%가 언제까지 유지될 것이냐. 사실은 진상규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시간이 흘러간다 그래서 누구 말 맡아나 촛불이 꺼지는 것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국민들이 알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떤 일이 있었고 진짜 누가 주역이고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규명이 되지 않는 한은 네. 이런 지지율은 계속 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이제
무당층이 커지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불만에 대한 야권에 대한 불만의 요소가 많은 것이지 실질적인 어떤 그 기조의 변화는 없는 겁니다. 없는 그리고 것이다. 이제 정치 이슈로 변화될 가능성도 저는 굉장히 사실은 희박하다. 이 문제는 여기서 해소되지 않으면 장기전으로 갑니다.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예컨대 뭐 개헌 이슈, 계속 총리 이슈 계속 들이대지만 계속 사실은 사라져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문제가 해소가 안 되기 때문인 거죠. 여기에서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분노가 해소되지 않는 한 다른 이슈들이 근접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어려운 겁니다.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네. 분노가 해소가 안 될 것이 없는 것이 지금 사법적인 단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단지 대통령 조사가 지금 시점상에 며칠상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최순실 그리고 수석 그리고 비서관들 다 지금 사법적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어디까지 이걸 한 이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무슨 광우병 하면은 나한테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 내 자식들한테 이것이 영향이 올 수 있다.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오래 갈 수가 있습니다. 3개월 같지 않습니까? MB 때. 그러나 지금 이 사태는 국정농단에 대한 팩트가 나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사법적 처리를 하면 국민들은 이제 잊고 싶은 겁니다. 이것을 24시간 내내 이거에 대해서 휩싸여 사는 것도 벌써 이제 실증감을 느끼는 그런 이제 국민들도 있을 거고 네. 이것이 뭐 계속 내년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아니다. 어차피 사법적인 처리를 하면 그만큼 이게 이슈가 줄어들 것이고 다만 이제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특검이 4개월 정도 가기 때문에 네. 4개월 동안 치열한 공방이 있을 겁니다. 사실은 국민들도 이거 빨리 해소하고 싶죠. 집에서 있고 가족들하고 있고 싶지 이 촛불 이 찬바람이 나오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게 해소가 되지 않는 한 한국의 미래가 사실은 굉장히 어둡다는 거 인식을 하는 거거든요. 많은 예. 사람들이 가족 단위로 나오는 데에는 이게 지금의 어떤 이 한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먼 미래에도 이것이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으면 이런 것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것에 대한 우려가 여기 불안감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각에서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가 너무 안 좋다. 또 지금 뭐 미국의 트럼프 당선 등 대외 환경, 외교 환경도 안 좋으니 이 부분은 그래도 좀 뭔가 좀 국정이 좀 그래도 굴러가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경제가 잘 굴러가려면 기본이 잘 서야 되는 거죠. 지금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경제 주체인 대기업들에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합니까? 실질적으로 경제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어떤 제도화가 실질적으로 좀 깨끗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은 사실 경제 발전, 성장 이런 것도 다 한꺼번에 물거품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어느 순간에 나타나서 또 누군가가 대기업에 돈 요구하고 이런 부정부패가 만연한다면 그것이 네. 다시 또 재발된다면 한국은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어려운 겁니다. 결국은 이번 기회에 좀 그런 부분들 좀 정리를 해야 그렇죠. 될 필요가 어떤 있다. 상황에는 약간의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도 있지만, 그거를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국민들은 어느 정도 사회적 비용을 들어가도 감수하고 이번에 정리하고 실질적인 어떤 투명한 사회로 진입하겠다. 네. 그런 의지의 표명이라고 봅니다. 뭐 민주주의 법과 제도를 운영하면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라든가 헌법 질서를 위반한 거 일벌백계하고 정말 파헤쳐가지고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떻게 보면 부패 스캔들은 인류의 역사가 시작되고 없어질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에 대한 치료적인 법적인 조치는 취하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법적인 그리고 제도적인 틀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거고 그래서 민주주의가 강한 겁니다. 그래서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것이 해결되고 일정 부분 검찰이나 법원을 통해서 해결하고 나머지 경제적인 질서라든가 사회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것은 네. 나름대로 또 절차적인 민주주의에 따라서 이제 굴러가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봅니다. 사실 뭐 청와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라는 주장에 또 의견이 좀 엇갈리시긴 한데 새누리당 또 친박계의 드라이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어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발언이 사실 또 여러저러 뒷말을 갖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의 이야기 들어보실까요? 촛불에 밀려서 원칙을 저버린 우리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게 될 것이다. 저는 감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 민심은 언제든 변한다는 말씀도 함께 드립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촛불 결국은 바람이 불면 꺼진다. 여러 복선을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론이 시끌시끌합니다.
김 교수님 어떻게 들으십니까? 두 가지 전제가 깔려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국민들은 오래가지 못한다. 즉 어느 정도 되면 지쳐서 사건을 잊고 그다음에 관심을 잃을 것이다.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전제는 여기서 본인은 장기전을 준비한다. 즉 끝까지 갈 것이다. 국민들이 지칠 때까지 가면 결국엔 꺼질 것이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되어 있는 것인데 사실은 국민들 앞에서 이 하나의 이론이었지 않습니까? 친박계의 이론으로서 굉장히 하나의 주체였는데 지금 보면 이 김진태 의원도 그렇고 어제 또 뭐 정호원 전 총리도 같은 유사한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마녀사냥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론몰이다. 사실 동일하게 거의 국민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없어요.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촛불은 꺼지고 국민들의 어떤 이 지금의 분노라는 것이 정당한 것이 아니라고 지금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 교수님? 촛불은 민주주의의 국회에 가면 민의의 전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촛불을 폄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촛불은 정말 국민들의 그런 민심, 순수한 국민들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정치인이라면 국민의 대표 기관에 있는 국회의원이라면 네. 촛불을 폄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주의라는 것은 그 다수결의 원리와 투표의 원리로서 이루어지는 것이지 여론이라든가 군중의 어떤 힘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네. 이것을 우리는 전제로 해야 된다. 이것이 지혜로운 유권자, 지혜로운 국민의 모습입니다. 다만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가 간접 민주주의 정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일정 부분 나와서 우리가 뽑아준 국회의원들이라든가 정치권이 하지 못하는 것을 항의 피켓을 시위를 할 수도 있고 헌법에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내서 정치권을 압박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 그것을 뒤집어 버리면 이것은 이미 민주주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 우리의 지금까지의 촛불의 민심은 저는 민주주의의 어떤 고유한 그런 모습,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다만 친박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정치가 큰 아픔이 있는 것이 지역 패권주의이고 그리고 예. 개파 보수주의 정치가 있습니다. 역대 개파들 보면은 죽었다가 대통령이 끝나고 죽었다가 다시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김대중 대통령 때도 마찬가지고 네네. 동교동계 있었죠. 그다음에 노무현 대통령 때 친노계 있어서 친노 패족 선언했다가 다시 지금 민주당 그리고 거기에 유력 대선 주자가 문재인 대표 아니겠습니까? 친노도 저는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예. 이것이 우리 정치의 한계인데 그러면 근본적으로 친노 물러가라. 그럼 물러가는데 그러면 과거의 어떤 그 보수 정치의 어떤 그런 세력들을 보면 다시 등장하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국민들이 전부 다 그러면 개파를 청산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유권자의 힘이 거기까지는 못 가는 거죠. 개파의 문제까지도 촛불 발언은 이제 짚어주셨는데 저는 이게 왜 개파와 연결이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개파를 연결한다면 김진태 의원이라든가 뭐 이렇게 친박계가 사실은 뭐 이 대통령의 어떤 중심으로 해서 결사항전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 어떤 민심과 굉장히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는 그런 모습들, 뭐 이런 것이 결국에는 어떤 개파의 어떤 마지막 부분을 장면을 보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좀 안타깝고 어떻게 보면 한국 정치에 굉장히 좀 안 좋은 부분이다 뭐 이런 느낌이 있는데 이런 것을 전반적인 어떤 개파 네. 정치로 연결시키는 건 좀 무리다라고 그런 생각합니다. 아니 제가 중요한 것은 예. 그 김진태 의원 촛불에 대한 그렇게 비판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고 하는 거고 이 김진태 의원이 친박의 핵심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잘못된 정치 문화라는 걸 제가 알겠습니다.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요. 그러면 내일도 사실은 이제 서울 전국에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돼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그게 좀 전국에 좀 어떤 변수가 또 다른 변수가 좀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대통령을 압박하고 야당이 다시 거리의 정치로 이렇게 이제 나왔다는 거 그것이 이제 언제까지 국민적 지지를 받을지 모르겠습니다. 야당은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봅니다. 법적인 제안을 제시하든지 아니면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제도권 정치, 국민의 대표 기관의 임무라고 보는데 뭐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정부라든가 청와대나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질타하는 것은 있는 그대로 순수하게 보고 대통령이라든가 위정자들이 이것을 다 저는 수렴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국민의 소리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난 토요일 날 어떤 100만의 어떤 국민들이 이렇게 나왔을 때는 의사 표현을 굉장히 명백하게 전달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인데 문제는 청와대의 어떤 변화가 사실상 없었던 거죠. 그리고 유영하 이 변호인이 나와서 했던 행위와 발언들은
국민이 원했던 그런 부분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시위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인데 이게 이제 오히려 시위대를 자극하는 그런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제일 우려스러운 거는 결국에는 100만 시민이 모였을 때에도 없었던 것이 폭력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굉장히 100만 그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떤 자제. 민의의 어떤 그 대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분이기 때문에 이것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자꾸 이제 자극이 되면 일부 그런 사람들이 어떤 유혹과 충동이 이제 발생할 수 있는데 사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명분이 상실됩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든 내일 뭐 1000만이 모이건 2000만이 모이건 반드시 지켜야 될 것 하나는 비폭력의 원칙이다. 아주 일부에서는 오히려 뭐 폭력을 좀 이렇게 뭐 부추기는 것 아니냐 뭐 그런 또 분석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뭐 예컨대 맞불 맞불 집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자극을 해서 결국에는 어떤 이 물리적 충돌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면 사실은 시위의 어떤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촛불의 어떤 명분들이 약화되는 오히려 거꾸로 지금 친박이라든가 청와대 어떤 입지가 만들어지는 그런 효과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효과도 우려스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상황에서 가장 명심해야 될 부분 중에 하나는 어떤 형태로든 민주주의의 룰을 지키는 즉 비폭력의 원칙으로서 그게 50만이 됐건 5천이 됐건 예. 뭐 이걸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수보다는 평화적으로 하는 것이 오히려 그렇습니다. 민심의 바른 전달이다 이런 말씀이신데 사실 야권은 이제 본격적으로 탄핵 절차에 준비하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대표 헌법상에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는 절차를 착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추미애 대표 이야기 잠시 들어보실까요? 박사모를 시켜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이렇게 한 다음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돌고 있습니다. 참으로 무지막지한 대통령입니다. 하야하십시오. 하야를 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갈 것입니다. 경찰에도 경고합니다. 공연히 폭력을 준비하고 있는 박사모를 즉각 수사하십시오. 만약 경찰이 평화 집회 보장 요구를 묵살하고 불법을 방치한다면 경찰청장마저 직무유기로 탄핵을 당할 것이다 경고합니다. 오늘 오전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계엄령 준비 운운 발언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제1야당의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하기에는 너무나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입니다. 더 이상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발언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 시간을 끌며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시도 중지해라. 대통령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권한을 중지시키는 조치에 들어가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야기 중에 계엄령 조치도 있다는 시중의 이야기를 전달했는데 정영국 대변인 무책임한 정치적 선동이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김 교수님 어떤 맥락으로 이해하시는지요? 그 추미애 대표가 뭐 예컨대 뭐 이 법적인 조치에 들어간다. 이게 뭐 탄핵 얘기를 하는 거죠. 뭐 그거 얘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계엄령이란 단어를 굳이 쓸 필요가 있나? 우리는 2번의 쿠데타를 겪었고요. 그때 계엄령이라는 그 부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트라우마로 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계엄령이란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단어는 가급적 쓰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자극적인 언사를 쓰는 거는 결국엔 추 대표의 어떤 발언의 신뢰도를 오히려 떨어뜨리는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이고요. 또 며칠 전에 주초에 뭐 영수회담을 한다. 그랬다 또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뭐 이런 어떤 오락가락한 행보가 사실은 지금 상당히 분노하고 불안한 동시에 불안한 국민들에게 안정감을 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1당의 대표로서는 오히려 굉장히 한 무게감을 갖고서 굉장히 발언과 행보를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래야만 국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이 정국에 임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좀 명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 불안감을 더 키웠다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이신데 장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추미애 대표는 뭐 지난번 2003년도에 탄핵을 또 주도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한 정당의 지도자였지 않습니까? 역설적으로 지금은 또 민주당의 대표로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주도하는
정말 역사의 저는 아이러니라고 봅니다. 이런 상황에 추미애 대표의 염려도 뭐 일정 부분 수긍을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어떤 본질, 촛불의 그런 순수한 그런 것을 벗어난 보역 갈등으로 이게 지금 전환되고 있는 이런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걸 이렇게 되면 정치적인 어떤 폭력 사태가 틀림없이 이제 발생할 가능성이 과거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충분히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군중 심리인데 예. 다수의 사람들이 모이면 예기치 않는 의분성이라든가 이렇게 국민들이 이렇게 불특정 다수가 모이면 이렇게 막 흥분하고 하는 것이 이제 군중 심리고 이것이 보면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7년 민주화 운동을 해서 민주주의가 달성됐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을 확신을 해야 되는데 야당의 지도자, 민주성이 강한 야당의 지도자가 쿠데타가 아니고 계엄령을 네네. 말한다는 것은 저는 너무 나갔다고 봅니다. 민주성이 강한 야당의 지도자가 계엄령을 먼저 얘기한다는 것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다. 정치적 선동이다. 우리가 79년 12.6 사태가 일어나서 대통령 유고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계엄령이 발생을 했고 그리고 80년 5.17 신군부에서 전두환 장군에 의해서 또 계엄령이 확대 개편이 돼서 제주도를 제외하면 계엄이 돼도 헌법은 정지가 안 됩니다. 그러나 5.17이라는 것은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의 계엄령이 선포가 되면 이것은 헌법이 정지되고 정치활동도 다 금지됩니다. 이런 것을 예견할지는 몰라도 그런 상황까지 가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실 이 문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역 갈등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국정농단에 대한 문제고요. 이건 범죄에 대한 문제, 법률을 어긴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보역 갈등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지금 이 많은 국민들, 100만 시민이 나와서 지향하는 것은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지만 그것이 똑같이 누군가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법률을 안 지켰을 경우에는 그게 야권의 대통령이라고 해도 네. 제외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건 보수 진보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다. 그런 대결의 이슈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령 운운도 적절치 않은 않다 것이죠. 이런 말씀이신데 김 교수님 야권 일각에서는 그러면 추 대표 얘기대로 탄핵이 대안이다. 그러면 지금 황교안 총리 체제로 가야 되는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새 총리를 뽑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사실 여기서 이제 야권의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것들을 오늘도 이제 세 분이 모여서 합의 없이 뭔가 정치하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 대표가 모이려면 그 전에 합의가 좀 예컨대 네. 아젠다들이 다 설정이 되고 거기서 어느 정도의 합의가 다 이루어진 다음에 만나서 도장 찍고 그렇죠. 악수하고 뭔가 이렇게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불협화음이 나왔다는 것은 불안감만 조장하는 서두른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것은 탄핵이든 뭐 하야든 어떤 상황에서 이 상황을 어떻게 하면 안정화시킬 수 있는 체제가 뭔가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는 사실상 총리를 교체를 해야 되는 것이냐, 총리를 야권에서 임명을 해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논의를 집중적으로 좀 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20일 날 야권의 대선 주자 7명이 한 자리에 처음으로 모이는 것 같아요. 이번 사태 이후 장 교수님 어떤 모색점, 해결점이 좀 나올까요? 3당 원내대표도 해결이 안 되는데 7명의 대선 주자가 나오면 저는 해결이 더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 정치권이 한계입니다. 대화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야당 지도자한테 대표한테 대화를 제의해도 안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대통령이 그러면 내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을 행사하면서 나는 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하면 또 그러면 우리가 그러면 책임 총리를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렇게 하는 것은 네. 아무리 전쟁이라도 적군과도 대화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대통령이 아직은 우리가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이고 예. 아직은 뭐 하야하지 않은 신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사법적인 어떤 그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는 대화를 해야 되는데 예. 뭐 과거 야당이 대통령한테 소통 안 된다고 그러는데 대통령이 대화해도 야당이 저는 대화를 먼저 하는 것이 좋고 네. 그리고 두 가지입니다. 추미애 대표가 여야 영수회담 했을 때 그런 모습이 정말 국민들은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박주선 부의장이나 부의장. 그리고 또 국민의당 사무총장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그 야당 국민의당은 김영환 의원. 김영환 네. 사무총장이 전 의원. 야당 국민의당은 장외투쟁 하지 말아달라.
제도권에서 해결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무총장직을 사퇴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이런 모습이 야당이 이 위기 국면에서 해서 나중에 해서 우리가 수권 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뭐 여야 야권 대선 주자가 먼저 모일 것이 아니라 대화부터 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저는 이제 동의를 좀 안 하는데 이것은 사실은 한두 명의 국회의원 또는 정치인들이 뭔가 자기의 운신에 의해서 행보에 의해서 변화되거나 바꿔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도도한 국민적인 어떤 의사가 여기 흐르고 있는 부분이고요. 따라서 김병준 총리 지명자라든가 추미애 대표의 무슨 영수회담이라든가 실질적으로 가동 가능한 이슈가 아닙니다. 거기서 또 바꿔질 것도 없었던 것이고요. 이런 것들이 무리를 하면서 오히려 정책 타격을 입고 나가는데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이 7명의 네. 대선 후보들이 만난다. 저는 학습 효과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오늘도 이제 각 당 3당 대표가 만나서 합의 못한 부분에 대한 어떤 비판이 계속 있었던 것이고요. 네. 따라서 20일이면 아직 한 이틀이 있어요. 그 전에 충분히 그렇죠. 조율할 수 충분히 있는. 조율하고 뭔가 아젠다를 만들어서 사실상 이때 뭔가를 합의하에 내놓지 못하면 네. 이분들도 상당한 압박을. 그렇죠.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고 국민들은 압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권이 지금 본인들이 스페이스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착각입니다. 거의 실질적인 것은 국민은 굉장히 앞에까지 와 있어요. 예. 그래서 그들의 어떤 국민들의 어떤 의사를 얼마만큼 잘 반영하고 이것을 실질적인 어떤 문제 해결점으로 찾아가느냐의 어떤 마지막 부분을 이분들이 담당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지혜를 모고 또 한 가지는 여기서 자기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여기에 는다. 네. 아주 바로 국민들은 보고 있습니다. 버려야 된다. 그렇죠. 그러면 사심을 버리면 예. 여기서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정진석 원내대표,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개헌 이야기를 꺼냈어요. 이 문제를 좀 풀어갈 수 있는 고리로 어차피 대통령이 안 한다고 하니 풀어보자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렇죠. 지금의 작금의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입니다.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기 때문에 대통령 가만히 있어서 그 측근들이 주변의 유혹을 못 이기고 사고를 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저는 개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지난번에 개헌을 요구를 했지 않았습니까? 물론 개헌안 발의는 국회에서도 할 수 있고 네. 대통령도 할 수 있는데 국회에서 하는 조건으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개헌을 한다는 것은 역대 정권에서 이승만 정권 때도 마찬가지고 87년 전두환 정권 때도 이 위기 국면을 해소한 것은 개헌을 통해서 그것도 마지막에 투표입니다. 이것도 예. 다수결의 원리를 통해야만이 이런 것이 해결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한국의 정치가 그런 차원에서 개헌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진석 원내대표의 개헌의 발언은 사실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임기를 단축시키는 데 목적이 뭐 어쨌든 개헌을 하고자 하는 개헌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지금의 상황이 엄중하니 이 새로운 어떤 정권을 빨리 조기에 이제 등장시킬 필요성도 이제 같이 있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개헌과 맞물려서 얘기하는데 사실은 개헌이 지금 들어설 자리 시간이 공간이 아닙니다. 있느냐? 공간이 없고 사실 이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가 되면 이제 연초라든가 이럴 때 자연스럽게 이제 새로운 총리가 들어서야 되겠죠. 거국 총리가 들어서고 이게 어떤 대선이라든가 개헌의 어떤 관리 임무를 맡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개헌의 이슈가 하나의 주제로 부각이 될 겁니다. 사실 새누리당 개헌 이슈보다는 지금 당 내분 상황, 내용 사태가 더 심각한 거 아닌데 그 부분도 좀 짚어야 될 것 같은데 오늘은 시간이 부족해서 오늘 대담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명대 김관옥 교수, 건국대 장성호 교수와 정치대담 나눠봤습니다. 두 말씀 고맙습니다.